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쓰기 위해서 직접 조립한 딥러닝 컴퓨터의 구성품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구성품 소개가 아닌 하나하나 제가 선택한 이론적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딥러닝 컴퓨터는 입문자용이 아닌 딥러닝 전문가용 컴퓨터입니다. 이 영상이 전문가들에게는 최신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입문자들에게는 딥러닝 컴퓨터 조립 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을 알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CPU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CPU는 컴퓨터의 연산을 담당하는 일종의 사람 두뇌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인데요. 저는 AMD의 Ryzen 9 3900X를 제 딥러닝 컴퓨터의 CPU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 CPU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성능 때문이에요. 코딩할 때, 데이터 처리할 때 또는 후 처리할 때 당연히 빠르고요. 딥러닝 모델 테스트 시 일라스틱서치, 스파크 등의 기타 연동 서비스를 다커 컨테이너로 함께 돌려도 버벅거림 없이 속 시원하게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 비밀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컨셉만 아시면 됩니다. 기가헤르츠, 코어, 그리고 스레드. 아주 간단히 알고 가겠습니다. 기가헤르츠는 속도를 의미해요. 3.8GHz의 기술적 의미는 1초에 38억 번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고 이 값이 높을수록 더 빠른 CPU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어는 물리적 프로세서를 의미하고 스레드는 가상 프로세서를 의미해요. 어려운 개념 절대 아닙니다. 코어는 일꾼의 개수, 스레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스타트업 회사의 CEO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CPU를 사용하는 건 마치 IQ 380인 직원이 12명 있는 CPU라는 팀을 회사에 차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똑똑한 12명은 한 번에 최대 2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컨셉이 바로 스레드입니다. 12명이 2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 총 24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 가능하겠죠? 자, 중요한 포인트. 기가헤르츠는 속도, 코어는 일꾼수, 스레드는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일의 개수 꼭 기억해두세요. 제가 이 CPU를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해서 샀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CPU로 딥러닝 학습을 해도 됩니다. 아주 작은 딥러닝 모델의 경우 심지어 CPU로 학습하는 게 GPU로 학습하는 것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GPU 같은 경우 학습 관련 변수들을 GPU 자체 메모리로 옮겨와줘야 돼서 추가적인 데이터 이동 시간이 발생되고 GPU의 코어가 CPU의 코어보다 연산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작은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 CPU를 사용한 학습이 빠를 수도 있어요. 예제를 통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아주 단순한 하나의 레이어에 2개의 가중치로 구성된 딥러닝 모델이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로는 2개의 특징을 가진 2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정말 단순히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없이 순수하게 파이썬으로 순전파, 즉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구현한다면 데이터를 forloop로 돌리고 그 안에서 다시 과중치를 forloop로 돌려서 총 4번의 연산을 하도록 구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 첫 번째 데이터가 첫 가중치와 곱해지고요. 여기 첫 번째 데이터가 두 번째 가중치와 곱해지고요. 여기 두 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 가중치와 곱해지고 여기 두 번째 데이터가 두 번째 가중치와 곱해지네요. 일꾼 한 명이 총 4번의 일을 했어요. 근데 굳이 일꾼 한 명이 순차적으로 4번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4개의 계산은 서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쉬고 있는 일꾼 2명을 불러와서 한 번에 2개씩 처리하게 해준다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스레드 개념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했죠? 4개의 스레드를 사용하면 이 연산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서 굳이 별도의 데이터 이동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느린 코어를 가진 GPU보다 더 빨리 학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 학습할 때 GPU를 사용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보통 딥러닝 모델은 아까 예제보다 훨씬 큽니다. 이 예제를 한번 볼까요? 만약 아까 레이어에 100개의 가중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총 200개의 스레드가 있어야 한 번에 연산이 가능하겠지만 이 비싸고 좋은 CPU도 총 24개의 스레드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만약 미니 배치 사이즈가 10이라면 즉 한 번에 10개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경우 한 번에 연산하려면 총 1000개의 스레드가 필요해요. 1000을 24로 나누면 적어도 42번의 순차적인 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무척 느린 학습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예제들도 너무나 작고 작은 모델들이고 실제 딥러닝 모델들은 훨씬 더 많은 가중치와 더 많은 미니 배치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자, 다시 CEO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CPU 팀에게 1000개의 일을 줍니다.
오늘 당장 이 일을 끝내라고 지시한다면 12명밖에 없는 CPU팀은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던지 아니면 적어도 한 달의 기간을 달라고 할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무척 싫은 CEO는 매번 한 달씩 기다릴 수가 없어서 1000명의 직원을 더 고용하기로 결정을 해요. 하지만 IQ 380짜리 1000명을 더 고용하기에는 그들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따라서 조금 덜 똑똑한 사람들로 대규모로 고용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게 바로 GPU입니다. 저는 RTX 2080 Ti GPU를 딥러닝 모델 학습에 사용해요. 이 GPU는 1.35GHz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총 4352개의 쿠다 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마치 CEO가 IQ 135인 사람들 총 4352명을 고용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CPU팀보다는 조금 덜 똑똑해도 딥러닝 연산같이 단순 계산은 아주 빠르게 처리해요. 쿠다는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의 줄임말이고요. 그냥 쿠다 코어는 CPU의 코어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이전 CPU가 12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GPU는 4352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네요. 코어의 개수만 보면 GPU가 CPU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GPU의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딥러닝 모델 학습 시에 GPU는 변수들을 이곳에 저장합니다. 11GB는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기에는 충분히 큰 메모리 크기입니다. 다만 딥러닝 모델의 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고 최신 논문의 딥러닝 모델을 그대로 구현하기에는 11GB는 사실 작은 사이즈입니다. 최신 논문의 딥러닝 모델을 내 PC에서 학습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난 정말 논문 그대로 딥러닝 모델 내 PC로 학습하고 말 거야 하시는 분들은 자금적 여유가 되시면 더 큰 메모리 용량의 GPU를 사시거나 여러 GPU를 병렬로 연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GPU의 메모리가 감당할 만큼 미니 배치 사이즈를 줄여서 최신 논문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주로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의 크기를 고려하고 가끔씩 최신 논문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고려해서 RTX 2080 Ti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램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3600MHz 램을 사용합니다. 3600MHz 램을 사용한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Ryzen 9 3900X CPU가 3600MHz 램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64GB 용량을 선택한 건 제 마더보드가 총 128GB 메모리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8GB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 32GB 램을 2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더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딥러닝 PC를 조립할 때 GPU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GPU와 CPU를 산다고 한들 마더보드가 이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애꿎은 장비만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CPU와 GPU를 선택하는 시간보다 이 둘을 잘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고르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제가 마더보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세 가지는 첫째, CPU와 GPU의 발열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둘째, 무거운 CPU 쿨러와 GPU를 잘 견딜 수 있는지, 셋째, 미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발열 관리, 튼튼함, 그리고 업그레이드. 저는 누구보다도 빠르고 조용한 컴퓨터를 선호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그리고 발열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컴퓨터가 뜨거워지면요, 컴퓨터가 팬을 돌리기 시작하고 팬이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컴퓨터 소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뜨거워지면은 보통 하드웨어들은 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CPU와 GPU일수록 더 뜨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머리에 열이 나듯이 상상 초월로 발열을 시작합니다. 제가 발견한 X570 오러스 마스터의 가장 유니크한 장점은 14개의 다이렉트 페이지로 CPU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것인데요. 동일 사양의 마더보드에서는 이 페이지가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페이지가 많으면 마치 1차선 도로보다 4차선 도로가 원활하듯이 전원 공급이 원활해지고 열 손실이 적게 되고 열 손실이 적음으로 당연히 발열이 적어집니다.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본 것이 이 마더보드가 얼마나 튼튼한지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이 그래픽 카드 슬롯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단순 플라스틱이 아닌 메탈로 한 단계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 무거운 GPU를 잘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CPU는 상당히 발열이 엄청 심한 녀석이에요. 이 발열을 식혀주기 위해서는 좋은 CPU 쿨러는 필수입니다. 사실 저는 GPU보다 더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CPU 쿨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무거운 녀석들을 잘 지탱해줄 마더보드를 찾던 중에 이 마더보드는 백플레이트도 한 단계 강화가 되어 있어서 뒤틀림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셋째로 미래의 CPU, GPU, 램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마더보드를 찾다 보니 X570이 가장 제게 알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CPU 쿨러에 대한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겠네요. 저는 녹투아의 NHD15를 선택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크기가 보이시나요? 제가 왜 튼튼한 마더보드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이 녀석은 크기는 크지만은 아주 조용하고 CPU의 발열도 잘 잡아줍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최고의 CPU 쿨러라고 생각이 돼요.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는 저는 1TB짜리 NVMe M.2를 선택했어요. NVMe M.2는 SATA 방식의 SSD보다 빠르고요. 하드드라이브와는 비교도 안되게 빠릅니다. 자, 전원 공급 장치로는 코세어의 AX850을 선택했어요. 총 850W의 전력을 지원하고요. 이 딥러닝 컴퓨터의 현재 스펙으로는 650W로도 충분하지만 미래 업그레이드 상황을 고려해서 850W로 맞췄습니다. 등급은 80 플러스 타이타늄이어서 파워의 총 94%까지 손실 없이 전달해줍니다. 파워의 손실이 적을수록 에너지도 적게 쓰고 노이즈 및 발열도 적다는 점, 그리고 전기세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좋은 케이스는 컴퓨터의 소음과 발열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하드웨어입니다. 저는 펜텍의 이클립스 P600S를 선택했고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뚜껑을 닫으면 케이스 내부의 듣기 싫은 소음을 잘 차단해줍니다. 저같이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이나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뚜껑을 열 경우에는 뚜껑 안쪽에 훌륭한 메쉬 소재로 통풍이 잘 되게 되어 있어서 딥러닝 모델의 학습 시 하드웨어의 발열을 한 단계 더 줄여줍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만든 딥러닝 컴퓨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